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저는 지옥으로 가는 기분이었어요. 가족이 모이는 날이 가장 외로운 날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서연입니다. 올해 52이에요.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어리지만 결혼 생활만 28년째니까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혹시 저와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예요. 남편 최도현과 만난 건 24살 때였어요. 그때 저는 막 사회에 나온 신입사원이었고, 도현은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말수는 적었지만 묵묵히 일하는 모습이 믿음직해 보였거든요. 연애할 때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도현이 과묵한 성격이긴 했지만 나름대로 저를 챙겨주려고 했어요. 제가 늦게 퇴근하면 데리러 오기도 하고 생일이나 기념일도 잊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결혼 결심을 했죠.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아이들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더욱 그랬죠. 도현이 점점 권위적으로 변해갔어요. 집안일은 당연히 제 몫이라고 생각했고, 자기는 돈만 벌어오면 된다는 식이었어요. 처음에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저희 어머니 세대도 그렇게 사셨으니까요. 남편은 밖에서 일하고 아내는 집안을 돌보는 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참고 살았어요. 도현이 정비소를 인수해서 사장이 된 건 결혼한 지 5년쯤 됐을 때였어요. 처음에는 정말 고생이 많았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사업을 키워갔거든요. 저도 아이들 돌보면서 최대한 도우려고 했어요. 사업이 안정되고 나서는 생활이 좀 나아졌어요.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생겼죠. 그래서 제가 늘 하고 싶었던 카페를 열게 됐어요. 작은 카페였지만 제 공간이 생긴다는 게 너무 기뻤거든요. 카페 일은 정말 즐거웠어요. 손님들과 이야기하고 맛있는 커피와 디저트 만들고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는 힐링이었어요. 집에서는 항상 긴장하고 살았는데 카페에서만큼은 제가 주인이 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명절이었어요. 평소에는 그럭저럭 지낼만 했는데 명절만 되면 남편 도현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특히 시댁에서 모일 때는 더욱 심했죠. 처음에는 이상했어요. 평소에는 말수가 적던 도현이 시댁 식구들 앞에서는 목소리를 높이며 저를 대하더라고요. 마치 자기가 얼마나 권위 있는 사람인지 보여주려는 것 같았어요. 서연아, 물 좀 떠와. 서연아, 이거 치워. 평소에는 여보라고 부르던 도현이 시댁 식구들 앞에서는 저를 하대했어요. 마치 저를 부리는 듯한 말투였죠. 시댁 어머니나 형제들은 처음에는 어색해 하셨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당연하게 여기시는 것 같았어요. 심지어는 서연이가 참 순종적인 애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명절의 분위기 깨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도현도 평소에는 안 그런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하지만 해가 갈수록 심해졌어요. 도현이 시댁 식구들 앞에서 저를 무시하는 방식이 점점 노골적이 됐어요. 제가 준비한 음식에 대해서도 이건 왜 이래? 같은 식으로 트집을 잡았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작년 추석이었어요. 제가 며칠 전부터 준비한 음식들을 보시던 도현의 형이 서연이가 카페 일 때문에 바쁘다 보니 예전만 못하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도현이 맞아요. 요즘 집안일에 소홀해져서 걱정이에요. 라고 맞장구 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억울했어요. 저는 카페 일 마치고 와서 밤새워 음식을 준비했는데 오히려 카페 때문에 집안일을 소홀히 한다고 하니까요. 그 후로 저는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두려웠어요. 또 어떤 모욕을 당할지, 또 어떤 트집을 잡힐지 걱정이 됐거든요. 명절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이들도 그런 분위기를 느꼈나 봐요. 딸 유나가 대학생이 되면서부터는 엄마, 왜 아빠가 외할머니 집에서만 그러세요? 라고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냥 아빠도 스트레스가 많으시니까 라고 둘러댔지만 사실은 저도 그 이유를 몰랐어요. 아들 민호는 아직 고등학생이라 그런지 별말은 안 했지만 가끔 아빠를 보는 눈빛이 차가웠어요. 특히 아빠가 저에게 큰 소리 낼 때는 더욱 그랬죠.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도 저는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또 한 해가 지났는데도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해가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았어요. 카페에서 일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왜 명절만 되면 이런 일이 반복될까? 왜 도현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만 저를 함부로 대할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 있으실 것 같아요. 명절 때만 되면 힘든 기억이 떠오르는 그런 경험 말이에요. 가족이 모이는 자리가 행복하기만 한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가장 외롭고 힘든 시간이 되기도 하고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런 상황을 그냥 참고 넘어가야 하는 줄 알았어요. 결혼하면 일에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난 추석이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어요. 28년 만에 처음으로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줄은요. 추석 전날 새벽 3시, 저는 부엌에서 혼자 송편을 빚으며 울고 있었어요. 온 가족이 잠든 새벽에 흘리는 눈물만이 제 진짜 마음이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명절 준비라는 게 정말 힘든 일이에요. 특히 저희 같은 세대는 모든 걸 직접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크죠. 요즘 젊은 분들은 많은 걸 사서 준비하시던데 저희는 여전히 손으로 하나하나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어요. 지난 추석도 마찬가지였어요. 추석 일주일 전부터 장을 보고 재료를 준비하고 머릿속으로 계속 계산했어요. 몇 명이 올지, 어떤 음식을 준비할지, 언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든 계획이 제 머릿속에만 들어 있었어요. 도현은 명절 준비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당연히 제가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가끔 이번에는 뭐 준비할 거야? 라고 물어보기도 했지만 실제로 도와주지는 않았어요. 카페 일도 있어서 더 바빴어요. 추석 전주까지는 카페를 정상 운영해야 했거든요. 손님들도 명절 전이라 더 많이 오셨고 선물용 케이크나 쿠키 주문도 많았어요. 그래서 낮에는 카페 일을 하고 밤에 집에 와서 명절 준비를 해야 했어요. 추석 이틀 전부터는 정말 잠을 못 잤어요. 카페 문을 닫고 집에 와서 송편 반죽을 하고 나물을 다듬고 전을 부칠 준비를 하고 새벽 2, 3시까지 부엌에서 일했어요. 그런데 도현은 TV 앞에서 맥주를 마시며 드라마를 보고 있더라고요. 가끔 부엌에 와서 힘들지 하고 물어보기는 했지만 도와주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관찰자였어요. 아이들은 그래도 조금씩 도와주려고 했어요. 특히 유나는 대학교에서 집에 와서 엄마, 뭐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하지만 사실 아이들이 도와봤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명하고 가르쳐 주는 게
더 번거로웠거든요. 추석 전날 밤이 가장 힘들었어요. 그날은 카페를 일찍 닫고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어요. 송편을 빚고 갈비찜을 하고 각종 나물을 무치고 정말 쉴 틈이 없었어요. 송편을 빚으면서 손등에 상처가 났어요. 칼로 팥소를 만들다가 손을 베인 거였어요. 그런데 그때 유나가 부엌에 들어오더니 제 손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엄마, 손에서 피가 나요. 괜찮으세요? 유나가 밴드를 가져와서 붙여주면서 제게 말했어요. 엄마, 매년 혼자 이렇게 하셔야 해요. 아빠는 왜 안 도와주세요? 그 순간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사실 저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몰랐거든요. 왜 제가 혼자 이 모든 일을 해야 하는지, 왜 도현은 당연하게 생각하는지. 괜찮아. 엄마가 하는 게 맞아. 아빠는 평소에도 일이 힘드시니까. 이렇게 대답했지만 저 자신도 납득이 안 됐어요. 저도 카페 일로 충분히 힘든데 왜 명절 준비는 오롯이 제 몫이어야 하는지 말이에요. 그날 밤 새벽 3시까지 부엌에서 일했어요. 송편 200개를 빚고 전을 부치고 나물 7가지를 무쳤어요. 손가락은 아팠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도현이 부엌에 물 마시러 나왔어요. 아직도 안 끝났어. 내일 일찍 가야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는 새벽까지 일하고 있는데 걱정되는 건 내일 일정뿐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는 관심도 없는 것 같았어요. 조금만 더 하면 끝날 것 같아요. 겨우 이렇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서러웠어요. 28년 동안 매년 이렇게 해왔는데 단 한 번도 고생 많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서 마무리 요리를 했어요. 갈비찜 간을 맞추고 나물 간을 다시 보고 과일을 깎아서 예쁘게 담았어요. 도현은 샤워하고 옷 입고 그냥 나갈 준비만 하면 되었어요. 시댁에 가져갈 선물도 제가 준비했어요. 사과 한 박스, 배 한 박스, 그리고 카페에서 만든 케이크까지. 차에 실으면서도 계속 확인했어요. 뭔가 빠뜨린 건 없는지, 맛이 이상한 건 없는지. 차 안에서 도현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음식 맛있게 해놨지. 지난번에 잡채가 좀 밍밍했다고 형님이 그러시던데.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제가 얼마나 신경 써서 잡채를 만들었는지, 새벽까지 당면을 삶고 야채를 볶았는지. 그런 건 기억하지 않고 형의 한마디 불평만 기억하고 있었어요. 시댁에 도착해서 음식을 내려놓는데 이미 마음이 무거웠어요. 또 어떤 평가를 받을지, 또 어떤 지적을 받을지 걱정이 됐거든요. 28년 동안 매년 반복되는 일이었지만 익숙해지지 않았어요. 그때 유나가 제 옆에 와서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가 만든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그 말이 위로가 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더 서글펐어요. 24살 딸이 저를 위로해야 하는 상황이 안타까웠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명절 준비를 하면서 느끼는 그 무거운 부담감 말이에요. 모든 걸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압박감, 그리고 그 노고를 인정받지 못하는 서러움. 저만 그런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런 상황이 당연한 줄 알았어요. 결혼하면 일에 겪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날 시댁에서 벌어진 일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어요. 그날 시댁에서
제가 28년 동안 참아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어요. 가족 앞에서 당한 그 굴욕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명절날 친척들이 모이면 묘한 긴장감이 돌잖아요. 특히 며느리 입장에서는 더욱 그렇죠. 모든 게 평가받는 기분이에요. 음식 맛부터 시작해서 옷차림, 말하는 것 하나하나까지 다 지켜보는 것 같거든요. 시댁에 도착했을 때 이미 시누이들과 형수님들이 와 계셨어요. 인사를 나누고 제가 준비한 음식들을 상에 올려놓기 시작했는데 벌써부터 시선이 느껴졌어요. 하나하나 뜯어보는 듯한 눈빛들이요. 서연이가 요즘 카페일로 바쁘다더니 그래도 명절 음식은 다 준비했네. 큰형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칭찬인지 비꼬는 건지 애매한 톤이었어요. 저는 그냥 웃으면서 네, 미리미리 준비했어요. 라고 답했어요. 상을 차리면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혹시 간이 싱거운 건 없는지, 모양이 이상한 건 없는지. 28년째 이런 자리에 와봤지만 여전히 떨렸어요. 특히 도현의 눈치를 봐야 했어요. 평소와 달리 시댁에서는 제게 더 까다로웠거든요. 음식을 다 차리고 가족들이 둘러앉았을 때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어요. 아버님께서 수고했다고 말씀해 주시기도 했고 어머님도 맛있겠다고 해 주셨어요. 저는 조금 안심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잡채였어요. 제가 며칠 전부터 준비한 잡채인데 당면이 조금 불어 있었나 봐요. 사실 그런 건 흔히 있는 일이잖아요. 당면을 미리 삶아두면 시간이 지나면서 불기 마련이고 그렇다고 맛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도현의 형님이 잡채를 드시더니 이거 당면이 좀 많이 불었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말이었는데 도현이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더니 저를 째려보더라고요. 서연아, 갑자기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온 가족이 다 있는 자리에서 말이에요. 이게 뭐야? 당면이 이렇게 불어터진 걸 어떻게 내놔? 그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와 도현을 번갈아 쳐다봤어요. 저는 당황해서 미안해요. 제가 조금 일찍 준비해서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도현이 말을 끊더라고요. 제대로 좀 해라. 매년 이런 식이야? 그 말을 하면서 제 다리를 발로 찬 거예요. 식탁 아래에서요. 아무도 모르게 발길질을 한 거죠. 순간 아픔보다는 충격이 더 컸어요.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폭력을 휘두른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주변 사람들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상황을 넘기려고 했어요. 아이고, 괜찮다. 맛있으면 되지 뭐. 당면 좀 불면 어때? 맛은 똑같은데.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 순간이 너무나 굴욕적이었어요. 특히 제 아이들이 그 모습을 지켜본다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유나는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고 민호는 주먹을 꽉 쥐고 아빠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제 아이들이 엄마가 모욕당하는 모습을 봐야 한다는 게 너무 괴로웠거든요. 그 후로는 제대로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목에 뭔가 걸린 것 같았고 음식 맛도 모르겠고 그냥 하루빨리 집에 가고 싶었어요. 다른 가족들은 별일 아닌 듯 이야기를 이어갔지만 저는 그 자리에 있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화장실에 갔을 때 거울을 보니까 제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손도 떨리고 가슴도 두근거렸어요. 28년 동안 이런 자리에 와봤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폭력을 당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이후에도 도현이
아무렇지 않게 행동한다는 거였어요. 마치 방금 전 일이 없었던 것처럼 형님들과 술을 마시며 웃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저를 발로 차놓고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어요.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도 최악이었어요. 아이들은 조용히 있었고 도현은 운전하면서 중얼거렸어요. 왜 매번 이런 실수를 하냐? 창피하게. 마치 제가 일부러 실수한 것처럼 말이에요. 그때 뒷좌석에 앉아있던 유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해서 준비했는데. 그러자 도현이 백미러로 유나를 째려보면서 너는 끼어들지 마 라고 소리쳤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저를 때리는 것도 참을 수 없는데 아이까지 윽박지르다니요. 도현 씨, 아이한테 왜 그래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도현이 더 화를 내더라고요. 너부터 제대로 해. 매번 부끄럽게 하지 말고. 그날 밤 집에 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그날 일이 생각나면서 가슴이 답답했어요. 정말 제가 잘못한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더 속상한 건 아무도 저를 지켜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친척들은 어색한 웃음으로 넘겼고, 시아버님과 시어머님도 별 말씀이 없으셨어요. 마치 이런 일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게 너무 서글퍼요. 그런데 그날 밤 유나가 제 방에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제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더 이상 참지 마세요. 이건 정말 아니에요. 그 말을 들으니까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24살 딸이 엄마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너무 안타까웠고, 동시에 제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깨닫게 됐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가족 앞에서 이런 굴욕을 당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때의 그 기분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참담하죠. 특히 자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런 일을 당하면 더욱 그래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런 상황이 과연 정상인가? 제가 계속 참고 살아야 하는가? 아이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줘도 되는가? 28년 만에 처음으로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28년 동안 혼자 감춰왔던 비밀을 아이들이 모두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보여준 증거를 보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부모는 항상 아이들 앞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잖아요. 특히 저희 세대는 더욱 그래요. 아이들에게 걱정 끼치지 않으려고 부부 문제는 부부끼리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28년 동안 아이들 앞에서는 최대한 평범한 엄마로 보이려고 노력했거든요. 추석이 지나고 며칠 뒤, 저는 여전히 그날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카페에서 일할 때도 집중이 안 됐고, 손님들과 이야기할 때도 멍한 상태였어요. 특히 가족 단위로 오시는 손님들을 보면 괜시리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 제 모습을 아이들도 눈치챘나 봐요. 유나는 대학교 수업이 있어서 자취방에 있었지만 주말마다 집에 와서 제 눈치를 살폈어요. 민호도 평소보다 말수가 줄어들었고 아빠를 대하는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어요. 특히 민호는 도현과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밥 먹을 때도 인사 정도만 하고 아빠가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하고 말았어요. 처음에는 사춘기 때문인가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토요일 밤이었어요. 유나가 집에 왔는데 민호와 함께 제 방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둘 다 표정이 진지했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았거든요. 엄마, 저희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 유나가 휴대폰을 꺼내면서 말했어요. 엄마가 놀라실 수도 있는데 꼭 들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무슨 이야기인지 몰랐지만 아이들의 심각한 표정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마 무슨 사고라도 난 건 아닌지, 아니면 학교에서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걱정됐거든요. 그런데 유나가 휴대폰에서 재생한 건 녹음 파일이었어요.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었는데 들어보니 도현의 목소리였어요. 그것도 저에게 소리치는 목소리였어요. 제대로 좀 해라. 매년 이런 시기야. 바로 며칠 전 추석날 시댁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였어요. 제 대답하는 소리, 주변 사람들이 어색하게 웃는 소리까지 다 녹음되어 있었어요. 이건 어떻게? 제가 놀라서 물어보니까 민호가 대답했어요. 누나가 예상하고 미리 녹음해둔 거예요. 매년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요. 그 말을 듣고 더 충격받았어요. 아이들이 매년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제가 숨기려고 했던 모든 게 이미 다 드러나 있었던 거예요. 유나가 다른 파일들도 재생해 주었어요. 작년 추석, 재작년 설날, 그 전년도 명절들. 도현이 저에게 소리치는 목소리, 친척들이 저를 무시하는 말들,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도현의 형이 서연이가 카페 일 때문에 바쁘다 보니 예전만 못하네라고 했을 때 도현이 맞아요. 요즘 집안일에 소홀해져서 걱정이에요 라고 맞장구 치는 부분이었어요. 그 말을 다시 들으니까 가슴이 아팠어요. 엄마, 저희가 왜 이걸 녹음했는지 아세요? 유나가 제 손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엄마는 매번 괜찮다. 아빠도 스트레스가 많으시니까 라고 하시지만 저희는 다 알고 있었어요.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걸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 증거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민호도 말했어요. 엄마, 더는 혼자 참지 마세요. 우리도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빠가 엄마한테 하는 짓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아이들의 말을 들으면서 눈물이 나왔어요. 제가 28년 동안 아이들을 보호하려고 숨겨왔던 것들을 아이들이 오히려 저를 보호하려고 기록해 두고 있었던 거예요. 민호야, 유나야, 엄마가 미안해. 너희들이 이런 걸 겪게 해서. 그랬더니 유나가 단호하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미안해하지 마세요. 잘못한 건 아빠예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 뭔가 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아이들을 보호한다고 참고 있었는데 오히려 아이들이 더 큰 상처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저는 아이들의 권유로 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어봤어요. 가정폭력 상담소였는데 상담사 선생님이 정말 친절하게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제가 28년간 겪어온 일들을 하나씩 말씀드렸는데 선생님이 이건 명백한 가정폭력입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말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폭력이라고 하기에는 도현이 저를 심하게 때린 적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선생님 설명을 들어보니 폭력에는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 언어적 폭력도 포함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겪은 것들이 모두 폭력에 해당한다는 것도요. 특히 가족들 앞에서 모욕을 주는 것은 매우 심각한 정신적 폭력입니다. 그리고 따님들이 녹음해둔 증거들이 있으니까 법적으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어요. 상담을 마치고 나서 변호사 사무실도 방문했어요.
유나가 인터넷으로 찾아준 곳이었는데 가정폭력 전문 변호사셨어요. 변호사님께 아이들이 녹음해둔 파일들을 보여드렸더니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법적으로 대응하기에 부족함이 없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상황에서 계속 참고 사시면 안 됩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라는 말씀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이들과 진지하게 이야기했어요. 이혼을 진행해야겠다고, 더 이상은 이런 식으로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유나와 민호는 제 결정을 지지해 줬어요. 엄마, 진짜 그랬어야 했어요. 저희도 아빠랑 이런 식으로 사는 게 싫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했어요. 28년 만에 처음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아이들이 저를 지지해주고 전문가들도 제 상황을 심각하게 봐주시니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었어요. 여러분들도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혼자 참지 마세요.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들은 부모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고 더 성숙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이제야 알았어요. 진짜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고 보호해 주는 사람들이라는 걸요.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어떻게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혼 소송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도현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어요. 처음에는 화를 내면서 뭔 소리냐 미쳤냐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변호사로부터 정식 서류를 받고 나서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특히 아이들이 녹음해둔 증거들을 보고 나서는 말을 못 하더라고요. 자기가 한 말들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으니까 변명할 여지가 없었던 거죠. 28년 동안 저를 함부로 대해놓고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그게 모두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걸 알고 나서야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몇 차례 조정을 거쳐서 이혼이 성사됐어요. 도현은 마지막까지 다시 생각해보자고 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단단해져 있었어요. 28년간 참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정리되는 기분이었어요. 재산 분할도 생각보다 원만하게 진행됐어요. 정비소는 도현이 가져가고 카페와 집은 제가 가져가기로 했어요. 아이들 양육권은 당연히 제가 가져갔고 도현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이혼이 확정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이사였어요.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거든요. 작은 전셋집이었지만 그 집에서는 눈치 볼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었어요. 처음 며칠은 정말 어색했어요. 28년 동안 함께 살던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집이 너무 조용했거든요. 하지만 그 조용함이 무서운 조용함이 아니라 평화로운 조용함이라는 걸 금방 깨달았어요. 무엇보다 좋았던 건 아이들의 변화였어요. 유나와 민호가 집에서 훨씬 밝아졌어요. 예전에는 아빠가 집에 있으면 모두 조심스러워했는데 이제는 자유롭게 웃고 떠들 수 있었거든요. 엄마, 이제 정말 우리 집 같아요. 유나가 이렇게 말했을 때 저는 정말 올바른 선택을 했구나 싶었어요. 카페 일도 새롭게 시작했어요. 이혼 과정에서 잠시 휴업했다가 다시 문을 열었는데 단골 손님들이 정말 많이 걱정해 주셨어요.
사장님 많이 힘드셨죠?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고, 잘 결정하셨어요. 라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카페에서 보내는 시간이 예전보다 훨씬 즐거워졌어요. 더 이상 집에 빨리 가서 저녁 준비를 해야 한다는 부담이 없으니까 손님들과 여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 제 모습을 보고 단골 손님들도 사장님이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카페 한쪽에 작은 책장을 만들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책들을 비치해 두고 손님들이 자유롭게 읽을 수 있게 한 거죠.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독서 모임도 만들어졌어요. 매주 토요일 오후에 동네 분들과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에요. 독서 모임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특히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받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되었어요. 어느 날은 60대 후반의 한 여성분이 제게 조용히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장님, 저도 40년 넘게 참고 살았는데 사장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용기가 나요. 이 나이에도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분께 제가 한 말이 지금도 기억나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떻게 사느냐예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후로 그분도 상담을 받기 시작하셨고, 지금은 별거 중이시라고 하더라고요. 제 경험이 다른 분에게도 도움이 된다니 정말 뿌듯했어요. 이혼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물론 경제적으로는 예전보다 빠듯해졌어요. 혼자서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카페 운영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마음은 훨씬 편해요. 무엇보다 좋은 건 제가 저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로서 눈치 보며 살지 않아도 되고, 제 이름으로 존중받을 수 있어요. 동네 분들도 저를 밝은 서연 사장님이라고 불러주세요. 아이들도 정말 잘 자라고 있어요. 유나는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고, 민호도 고3이 되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두 아이 모두 제가 이혼한 걸 후회한 적이 없다고 해요. 오히려 엄마가 행복해지셔서 다행이다라고 말해줘요. 가끔 도현과 마주칠 때가 있어요. 아이들 일로 연락해야 할 때도 있고요. 하지만 예전처럼 두렵지 않아요. 이제는 저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걸 도현도 알거든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특히 저와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께 말이에요. 가정폭력은 절대 참아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 언어적 폭력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로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시작을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52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어렵긴 했지만 불가능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자녀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해심이 많고 지지해 줄 거예요.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상담소, 법률 전문가, 신뢰할 만한 친구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실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 누구도 당신을 함부로 대할 권리는 없어요. 지금 제 카페에는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어요. 매일 그 글귀를 보면서 저 자신에게도 손님들에게도 용기를 주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힘든 상황에 계시다면 혼자 참지 마세요. 반드시 길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분명히 더 행복한 삶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정말 자유로워요. 그리고 행복해요. 28년 늦었지만 그래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선택들을 하시기를 바래요.